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속한 기관의 의견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어떤 중국의 역할과 한국의 대응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은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의 중국의 어떤 입장 변화, 태도 변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인식과 전략 그리고 향후의 역할,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광국 특히 미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또 미국의 일정한 상응 조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까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실험과 미국의 상응 조치 사이에 긴장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그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긴장 해소의 어떤 여부가 좀 관건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제 견해는 미국과 북한이 핵심 주체다. 그리고 한국이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적극적인 중재자, 중개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원동력이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반복되게 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거듭 강조해 왔고 특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면서 북중 관계가 새롭게 이제 밀월 관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의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미중 간의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 좀 명확히 볼 필요가 있고 또 향후에 중국이 이 한반도 비핵화에서의 건설적 역할자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1993년부터 시작된 그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이런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소극적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최근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소위 쌍궤병행과 쌍중단이라는 중국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의 태도나 어떤 역할의 변화를 한 4단계 정도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엄밀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더 많은 고증들을 통해서 물론 엄밀한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1단계는 1993년에 1차 북핵 위기 당시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그 단계에서 중국은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불개입을 유지했던 그런 시기이고 2단계는 1996년부터 제네바 회담에서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시작된 그 시기에 중국이 제한적으로 이런 비핵화 논의에 참여했었던 그 시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00년부터 시작된 그
그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소위 2차 북핵 위기 당시에 중국이 육자회담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인 개입을 했던 시기이고, 최근에 이제 2016년 경부터는 왕이 외교부장이 그런 그 쌍궤병영과 쌈장정의 중국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기, 이제 4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1차 북핵 위기 이후에 중국은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중국은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중국의 어떤 국내외적인 그리고 국제 환경에 대한 판단이 물론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는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중국이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또 미중 관계를 보면 미국과 무역, 군비 축소, 지식재산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또 북한과는 92년에 한중 수교로 인해서 좀 불편한 관계들이 지속됐던 상황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은 도광향의 대외 전략을 추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국내 발전에 집중하는 이런 시기로 규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단계의 시기였다면, 2단계는 이제 1차 북핵 위기가 종료되고 클린턴 대통령과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이제 좀 뭔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의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평화협정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되었던 상태였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요구 하에 한국, 북한, 미국과 함께 중국이 처음으로 이런 회담에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시작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9년까지 이 4자 회담이 총 6차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발제문에는 얘기를 안 드렸지만, 당시에 북한은 이런 평화의 어떤 그런 틀을 논의하는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런 중국을 비롯한 어떤 이 3자가 개입하는 것은, 이 3자가 책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데 삼가하는 것은 되게 불편한 어떤 그런 심기들을 표명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참여를 했었고, 다만 그 당시에 미국과 그 한국의 합의는 이런 비핵화 논의의 중심은 남과 북이고, 미국과 중국은 주변국으로서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하자라는 이제 합의하에 중국이 제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은 사실상 증인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국제 환경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수립하면서 좀 우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또 98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중 관계가 복원되는, 이러한 어떤 환경들이 중국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 2002년에 이제 10월에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시설 2002년에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고 NPT를 탈퇴하면서 발생된 2차 북핵 위기 시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당시에 이제 중국이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런 북중 관계는 더 그런 어떤 밀월의 관계, 그래서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들이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 소통이 가능했던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반테러리즘이라는 이런 정책에 미, 중이 상당히 상호 호응을 하면서 어떤 관계가 급반전되는, 상당히 안정적인 대외관계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어떤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단계는 최근에 그 2016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쌍중단 그 쌍교 병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정화나 대화 재개 그리고 지역의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1차 북핵 위기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에서의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역할의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어떤 현재의 중국의 이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의 어떤 태도나 입장이나 어떤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이런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고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중국의 대북 정책의 어떤 기저에는 중국의 딜레마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딜레마에 하에서 어떤 북핵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는 것. 하지만 이제 중국은 어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무리 북한이 설득을 해도 중국은 아무리 중국이 설득을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을 해왔고 또 중국이 이런 북핵 문제의 어떤 국제사회 이슈에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매우 제한적이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다.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국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는 미국과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이제 북핵 문제가 중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과 직결되고 있다고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해서 붕괴하게 이를 경우에 어떤 이렇게 수백만 북한 난민의 유입, 북중 접경 지역의 혼란 이런 어떤 그리고 또 이런 북한에 대한 압박이 사실상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상실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안보 상황의 우려들. 그래서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해왔고 또한 북핵 문제에 지나친 개입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외교의 내정 보관성 원칙에도 받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저하는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대북 제재에 참여는 하지만 제재는 중요하지만 결코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고 결국은 육자회담을 재개해서 그리고 또 평화적인 외교적인 방식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통해서 긴장이 악화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또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또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그런 자국의 안보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왔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는 데 대해서 사실상 피해 의식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다. 중국 학자들도 이렇게 피해 의식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압박감이 중국에 있든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국력 증대에 따라서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국제 규범을 조사하는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들이 최근에 형성되어 왔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들은 지속되어 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제 이후에
중국에서의 이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물론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환치우 슈바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의 전략 안정과 환경 안정을 북한에 대한 억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DC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고 특히 이렇게 동북 지역의 오염에 대한 우려들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본 바가 있었고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북중 관계의 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쓸 정도로 위기 의식들이 고조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최근에 이 어떤 급진적인 북핵 문제의 어떤 이런 해결과 비핵화 논의의 어떤 이런 직전에 있었던 어떤 중국 정부의 우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은 북중 접경 지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자국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중국으로서는 환영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만 중국이 향후 한반도에서 북한이 미국에 경도되거나 통일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해서 중국의 적대시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중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중립국이 수립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고 또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 향후 한반도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어떤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표현이었지만 복당대 한반도 문제 전문가에는 슈엔화 이런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이 교수의 입에서도 이런 어떤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직독직해해서 나왔던 표현인데 이런 어떤 우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최근 북중 관계가 활발해지는 데는 이제 북한과 중국이 상호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의 중국 역할론이 이제 쟁점화되고 있고 특히 4자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제의 어떤 중국의 참여 여부 이게 계속 쟁점화되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참여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나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해 나감에 따라서 중국의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제에 대한 중국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그런 어떤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리고 직접 중국 정보 관계자들과의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이제 직접 접촉을 해서 직접 들은 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의 이런 대외적인 언사의 중국의 대외 정책, 대외 혜택 방식이 직설적이지 않고 상당히 우회적이고 레토릭을 통해서 어떤 의도들을 이렇게 좀 발신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그 어떤 중국의 외교부 브리핑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의 중국의 어떤 역할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찾아본다면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적극적이고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만을 표현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2018년 7월에 이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보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일원이고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중국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의 참여 여부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닌가 굉장히 추측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돼서 우리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 국내 전문가들이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정말 팩트다라고 하는 자료들의 접근의 제한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국내 대한민국 학자가 몇 명이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중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면 중국 내 학자들의 발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의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면 평화협정 체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관련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참여를 분리해서 대응하는지 여부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을 보면 2018년 8월 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중국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 시대의 발전에 부합한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자료에서, 외교부의 브리핑에서 그 왕이의 발언들을 그대로 이렇게 코테이션해서 실은 그런 중국 원문을 보고 판단을 해보면 왕이는 다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국이 다시 이 부분의 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한 각국, 특히 남북 양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상응하는 격려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링와 이젠실 이렇게 평화협정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이런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 이외에도 중국 내 학자 간에 이제 보면 중국의 어떤 평화협정 체제나 한반도 문제의 참여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좀 회의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중국 화동사범대학의 전지화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중국 배제설이, 그 당시에 중국 배제설이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됐던 것, 그리고 특히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통해서 이 교수님의 발언이 인용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전지화 교수의 주장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 중국이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며 중국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대화에 배제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가 있고요. 또 중국 중앙당교의 짱옌퀘이 교수는 또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에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발언을 했고, 또 중국 외교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 발짝 멀리 떨어진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11페이지에 향후 중국 역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제, 중국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종전선언 참여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가 지금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왜 핵심이냐면 이 종전선언은 사실상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상징적이고 특히 북미 간에는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뭐 연내에 타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좀 연내에 타결이 될 가능성들이 높은데, 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징성만을 보고 중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발제 이후에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문정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상당히 이런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4자 종전선언을 굉장히 찬성해, 상당히 당연시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최근에는 종전선언은 남북 이가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각 국책연구소 모든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들, 이 분야와 연관이 있는 연구자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같은 기관의 같은 연구자들도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에 따라서도 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언론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국의 참여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국의 역할의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적극적인 참여자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고, 특히 북중 관계에서의 어떤 새로운 밀월이 시작됨에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 여지는 높아지고 있고, 하지만 중국의 참여 범위나 수준이나 시기를 확신하기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런 한반도 비핵화 국면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남북 미중이 이미 암묵적 합의에서 중국의 참여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루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미국과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는 중국은 일관된 입장인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견제해야 하며, 적당한 시기에 중국이 가장 합당한 방식을 선택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참여를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그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정인 교수도 이런 3자가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에 과연 미국이 그것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아까 대련 방문, 그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방중 이후에 어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사를 주목한 것들도 있고, 또한 무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무역 전제가 북핵 문제를 연결시켜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하면서 중국이 무역 문제 때문에 이 북핵 비핵화를 돕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던 거. 그래서 미중 무역 관계가 해결된 뒤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가능하다. 라는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던 것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 방북에 무산된 것들. 이런 다양한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유들이 이제 언제든지 미중 간의 어떠한 구실과 다양한 그 이슈로 인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이 미중의 갈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가능성. 이것은 정말 배제하기 어렵지 않느냐. 라는 이런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비핵화와 비평화 프로세스의 중국의 역할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주도적 개입을 하고 하는 것이 북미 간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이미지 관리를 할 것이고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어떠한 참여에 대한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또 굳이 미국의 불만을 초래하면서 장기 교착 국면으로 이제 빠지게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이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과 남중 문제, 대만 문제 등으로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과연 이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여력이 충분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와 공조해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 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도 좀 성급했던 측면은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제 평가이고요. 따라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이제 북미가 주가 되고 한국이 중재를 하고 측면에서 중국이 지지하고 소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화에선 소외되지 않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제 관련해서도 상황 논리에 따라서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가 토론을 통해서 노영민 대사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의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자담 회의에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보는 어떤 누군가의 발언을 보는 청자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이 다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시진핑 주석이 9월 12일 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자담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에서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발언이 국제사회가 평화보장 기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자가 그 시진핑 주석에게 이런 북한의 핵 우산은 누가 보장할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의 답변이 이런 평화 보장의 기제는 국제사회가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제 일본도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중에 주요 당사국은 북한, 한국, 미국이고 이 3자가 결자 해제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박태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에서 어떤 다자 간의 평화 어떤 체제가 구축되는 것들이 궁극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일본, 러시아도 중요한 참여자로서의 역할들을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면에서 물밑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미가 대화를 하거나 남북이 대화를 하거나 한미가 대화를 한 이후에 이런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계속 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들 그리고 계속 소통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제4차 방북하고 이전에 일본을 방문했고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던 것들 따라서 이런 중국, 러시아, 일본 어떤 국가를 참여시키고 참여시키지 않고의 이런 것들은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모두 참여를 하지만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또 어떤 시기에 참여하는 것인가 중요하고 그리고 남북 미중 일러는 일사불란하게 상호 조율을 하고 있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의 역할은 오히려 이제 두 번째
그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혹은 해제되고 그래서 대북 경제 지원이 가능해질 때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좀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런 직행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만이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또 그래서 뭐 한국도 북한의 경제 지원을 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과연 뭐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가 남북 어떤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그 런던 소재에 있는 헤지펀드 회사인 유리존 SLJ 캐피탈 뭐 스테판 젠 대표 그러니까 이곳이 상당히 이런 동아시아의 경제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고 특히 또 1대1로 관련돼서 상당히 지지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입장들을 자주 표명하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미 중일 주변국이 부담을 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10년간 약 2조 달러로 추산을 했고 어떤 이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국내 총생산 대비 한국은 약 18%, 미국은 1.7%, 중국은 1.6%, 일본 7.3% 정도의 규모로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향후에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중국 변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뭐 소모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 배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율을 통해서 합당한 상황에서 참여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참여 여부, 특히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제에 대한 참여는 좀 유연하고 적절하게 결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어떤 열린 결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차 이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고 평화협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관련국들은 일정 수준의 합의에 결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또 결국은 11월 이후에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과 신뢰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국이 어떠한 형식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보다는 어떠한 방식이 이제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평화 구축에 유리한지를 좀 보는 우선 그런 방향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유언할지도 모른다. 이런 특히 북한의 대북 제재라는 것들 상당히 이제 미국이 반발하기 쉬운 이 안건 이런 어떤 이슈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향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 국가의 협력을 견인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언론에서 중국 역할론, 중국 책임론, 중국 배제론, 또 일본 패싱론 이런 논쟁이 지속되어 왔지만 궁극적으로 과연 미중연러 주변 4강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 완성은 낙관하기 어렵다. 이들 참여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굉장히 요원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이 북한의 개방, 개혁, 경제 발전 이게 단순히 남북만의 어떤 경제 협력이 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중일러가 어떤 소위 대북 경제 지원 경쟁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이 오히려 주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신북방 정책을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연계시켜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중국의 1대1로와 보완적일 수도 있겠지만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서 한국이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주력 사업들을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북핵 문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지만 이런 무역 문제를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무역 문제를 한반도의 북핵 문제와 그냥 굉장히 쉽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의 전략은 이 문제를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래서 미중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좀 우리가 미중 경쟁 프레임 속에 갇혀서 우리의 전략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지 못한 것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간에는 이 무역 분쟁 문제가 주가 돼서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무역 분쟁을 해소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 북핵 문제가 순탄히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전략들은 북핵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이 아닌 직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미중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미중의 어떤 경쟁의 부산물이 아니라 종속 변수가 아니라 어떤 국제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남북 문제가 미중 관계 변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궁극적으로는 저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도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지재 협력을 유도하는 이러한 방식이 선순환적 구조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중 관계는 갈등과 경쟁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양국 간, 미중 간의 협력이 되지 않을 때마다 비핵화 진전이 교착하게 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중 협력이 이제 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이 남북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계속 모색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